XSFM입니다. I, D, W, K. 오늘은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와 총리 후보자의 데이터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마지막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이용 상임수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여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대구 35도. 이미 도착한 것 같더군요. 대구는. 근데 원래 이렇게 이 계절이면 여름이 되나요? 물뚝심송 상임 고문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름이 진짜 덥긴 더워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낮더라도 습도가 문제 때문에 서쪽 뭐 중동이나 뭐 동남아 쪽에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습도가 낮으면 쾌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죠. 그 그늘만 들어가면 바람 불면 시원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습도가 거의 100% 육박하지 않습니까? 90몇 프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인류는 어떤 기후에서도 농사 짓고 고기 잡아먹고 잘 살았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국민들에게 기후가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아마도 스트레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날씨다. 그런 때는 그것은 알기 싫다를 좀 천천히 들으셔도 좋습니다. KBL 감독상 5차례 수상. 사상 최초 정규 시즌 3위의 KBL 파이널 우승. 정규리그 우승 4번. 파이널 우승 3번에 빛나는 KBL 역사상 최고 감독 중에 한 명. 이 구설수에 올랐어요.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구설수인가요? 조사 중이지요. 조사 중이. 네. 전창진 감독 지금 승부 조작에 매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이게 이제 만약에 수사가 끝났는데 무혐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된다. 라면은 이제까지 국내 스포츠의 도박 관련 조작 문제에 있어서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큰 이름이 됩니다. 여전히 마재훈을 이길 사람은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러면 마재훈 씨 정도를 뛰어넘으려면 어떤 정도의 사람이 나와야 될까 했더니 KBL에서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감독이 걸렸어요. 위대한 감독이 나온 거죠. 이게 강동희 감독 때하고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분은 아마 시절에 명성을 날렸던 선수. 물론 그분도 레전드입니다만. 실업. 네, 실업과 아마 시절에. 예. 프로 시대의 커리어만 놓고 보면 이만한 인물이 걸려든 적이 없어요. 강동희 감독이 이제 영구 제명이 될 때만 해도 KBL은 이제 영구 제명이라는 제도가 없고 그냥 제명을 하고 그냥 영구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던데 그때만 해도 충격 이젠 나아지겠지 했는데 또 KBL에서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모 스포츠 평론가는 스포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본이 있는 스포츠와 각본이 없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각본이 있는 스포츠는 피겨스케이팅이라든가 프로레슬링. 체조. 프로레슬링은 아니에요? 프로레슬링.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는 뭐랄까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잖아요. 하지만 뭐 예. 경쟁은 하죠.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완벽함을 경쟁하는 거죠. 네. 근데 그 퍼포먼스에 대한 예. 그 각본은 있지만 그 경쟁 자체에 대한 각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가 또 달라요. 모든 스포츠가 금메달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여간에 이런 넓은 이해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 전창진 감독 문제를 두고 모 스포츠 평론가는 이 전창진 감독의 의심을 받고 있는 도박과 관련된 승부 조작을 프로레슬링에 연계해 지어서 뭐? 이것은 실로 난 놓고 이응이라고 부르는 빡침을 금할 수 없는 낮은 교양을 보여줘서 저는 매우 성질이 났어요. 근데 난 놓고 이형이 뭡니까?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곡해예요. 이런 선우가 맞지 않는 비유는 이를테면 지역 패권주의는 잘 모르겠고 그것을 비판하면 징계를 하는 제1야당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비유였다.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흔히 이제 보수론의 태도 있잖아요. 뭐 성차별은 성차별이고 그걸 가지고 승질을 내냐. 유가족이면 유가족이지. 대통령을 욕하냐. 이런 거하고 저는 뭐 다르지 않게 보여요. 예. 특히 한 주 동안 프로레슬링의 본고장인 멕시코와 일본과 미국의 청취자 여러분과 이 우울함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레슬링을 비하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놓고 보면 한교원 주먹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엽다니까. 그 인천하고 경기하다가 몸싸움하다가 열받았는지 주먹으로 깐 거예요. 근데 이제 곧바로 퇴장당했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쟨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프로 아이스하키에서는 권장하는 사람이죠. 몸이 자꾸 닿아서 화가 나면 때려라. 적어도 제가 이렇게 승부조작으로 일부러 질 일은 없겠구나. 저렇게 이기고 싶어하는 걸 보니까.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다. 네. 목요일에는 간단한 민주평톡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은 매월 마지막 시간에 만나는 독재유산 답사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왜 웃어요? 네. 독재유산 답사기가 우스워요, 지금? 네, 버림을, 지금 2달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한 달에 한 번만 하다 보니. 네. 횟수가 적어서. 예. 광고 듣고 돌아오세요. 네. 2015년 마지막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의 바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스테픈 올프 제뉴인 레더,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나에게 선물하는 저녁 한우 박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냉장 숙성이 필요한 커피란 다시 말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해도 좋은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우리는 늘 있던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기에 우리를 오랜 세월 자극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한때 우리의 열정을 충분히 끌어오르게 하고도 지금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처럼 존재감도 잘 느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멀고 먼 친척보다 덜 만나게 된, 그러면서도 우리 곁에 꾸준히 있던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감성과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책들이 있더군요. 사무실 앞 식당의 문보다 무겁지도 멀리 있지도 않지만 여는 것만은 확실히 어렵게 느껴졌던 새롭고도 오래된 세상의 페이지를 열어드립니다. XSFM의 새로운 프로그램, 책을 듣는 시간, 오디오북 소라소리. 2015년 6월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광고에서 들으셨다시피, 네, 이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통해서 XSFM은 한번 팟캐스트가 딱히 손대기 애매한 영역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즉 노래를 틀었는데 튼 노래의 주인공이 팟캐스트에서 노래 나갔다는 이유로 돈을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네. 요즘 팟캐스트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 아직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XSFM이 망하면 요파시에서 튼 노래 때문이다. 저작권 비용을 감당 못해서. 라고 생각하면 편안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진짜 열심히 자기 노래만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안승준 군이 매주 끄트머리에 나오는 자기 노래를 더 길게 틀면 안 되냐. 혹은 반복해서 틀면 안 되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결국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어떻게든 망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해가며 노래를 틀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제 앞에 떨어진 무시무시한 숙제가 바로 33년 일한 프로 성우와 책 읽는 방송입니다. 예, 33년이란 무엇이냐? 원사가 은퇴하는 33년에 조금만 더 지나면 일제시대가 끝나요. 소위가 군단장 되는 네. 그런 시간이다. 그 시간을 변함없이 옛날만 해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틀면 나오는 목소리 중 한 분. 그럼요. 라디오든 뭐 TV든. 요즘 누트니버스는 틀면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 누군지 몰라도 이분 목소리 모르는 분은 없죠. 그렇습니다. 들으셨으니까요, 방금 전에도. 그러니까 저희들 목소리나 책 읽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프로그램. 어떻게든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XSFM 미디어 센터에는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돈만 들어가나요? 노동력도 막 쥐어짜고 있지. 노동력도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XSFM에서 나왔던 프로그램들과는 정말 너무너무 다를 겁니다.
너무너무 다를 겁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제 UMC가 안 나온다는 점이고요. 우리 셋이 다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온다는 점은 이런 특징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제 웃음소리가 안 들어가요. 가장 큰 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군요. 네. 진지하고. 저는 이분 읽으시는 샘플 듣고 좀 많은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사실. 윤소라 씨 샘플 듣고. 네. 과연 우리가 이게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는 건가? 지금 이거. 과연 우리가 마이크를 쓸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반성이, 씨발, 내가 이걸 말이라고 지금, 이걸 발성이라고? 나 같은 목소리로 패킷이 낭비되는 건 범죄가 아닌가. 저희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네. 물론 이제, 목소리 자체는 타고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안 들 텐데, 왜냐면 그런.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죽겠어? 고민을 해본 사람들은. 네.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르더라. 이런 걸로 먹고 사시는 분은 진짜 다르더라. 같을 리가 없잖아. 장난 아니죠. 연습과 훈련을 또 얼마나 하셨겠어. 성우 윤소라 씨의 프로그램. 책을 읽는 시간 오디오북 소라소이 6월에 런칭됩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XSFM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방송국에서도 사실은 시도하기 힘든 프로그램인 것이 그렇죠. 호흡도 매우 여유 있고요.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보통 책을 읽어드리는 프로그램 아니면 라디오 드라마 이런 것들 10분에 끊고 20분에 끊잖아요. 그죠. 깁니다. 네. 저희들은 여유 있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길고요. 심지어 읽어주시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작품들을 가지고 만나볼 겁니다. 진짜 자기가 직접 선택했다는 게. 그렇죠. 전 예전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정말 큰 의미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정말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자기가 선택하고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뭔가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PD는 거들 뿐. 윤소라 씨의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쪽도 광고를 모집합니다. XSFM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 홈페이지 맨 바닥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광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는데 어서 들어본 목소리일 겁니다.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민주평톡입니다. 오늘은 이용석이 뭘 준비하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검색질 특집입니다. TV 얼른 저 이상한 발음으로 들어보면 지지난주 그 아저씨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살구공원이 어디냐고 찾으셨다고 하죠. 살구공원. 살구 열매가 많이 나 있는 살구공원. 살구공원 예쁘다. 그런 공원 나중에 돈 많이 벌 만들어야지. 스스로에게 취하지 마. 419 공원 옆에 만들게. 되게 일배 같아. 살구공원 하니까 저한테 갑자기 떠오른 것은 이 마포에 도화동 있지 않습니까? 도화동. 네. 도화동. 도화동을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복사골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렇죠. 도화. 복사꽃이 많이 피었고 복숭아 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도화동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살구공원은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제가 전북 출신이잖아요. 전북 만경강 근처에 배들이란 데가 있습니다. 배들. 최근까지 이평이라고 불렸거든요. 배 벌판. 배가 있는 들판이라서. 그렇죠. 이평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겠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배가 들어오는 들이라서. 배가 들어오는 곳이라서. 잘못된 한자화네요. 그래서 요즘 다시 배들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일제시대 때 구획 짓다가 그냥 이렇게 미스인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로스트인 트랜슬레이션 해서 그런 게 있구나. 실제로 만경강 유역은 가보면 쌀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있겠죠. 뭔가 이 대한민국이 식민 활동을 할 때 척식 사업에 참여해서는 안 될 이용수석이 전해드리는. 그럼 동네 이름 다 틀리겠을 거 아니야. 살구? 이번 주에 민주평톡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검색질의 끝. 삼성 유비쿼터스입니다.
검색질의 끝에 왜 삼성이 있어? 그냥 그리로 가고 싶었던 게지. 또 삼성 얘기야? 아이, 지겨워! 첫 번째 키워드. 기레기 흉내. 왜냐하면 네. 그 배우자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예. 중앙일보 산하 종편 채널 JTBC에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시죠. 맞죠. 네, 보시죠. 예. 예. 많이들 보시죠. 근데 요즘 그 JTBC가 만든 상당히 핫한 예능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봐 설명을 하자면 아직 알겠죠 다들? 아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설명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예. 유명한 그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게스트를 불러요. 뭐 연예인도 있고 유명인들을 불러가지고 유명한 셰프 및 만화가 한 분이 모여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셰프들이 그 게스트네 집 냉장고에 있는 물건만으로 15분 만에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주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걸 하는. 승패를 정하는. 네네. 요리 재료를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네, 게스트네 특정한 집 게스트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그대로 갖고 와서 네. 굉장히 그 독특한 그런 요리 컨셉이죠. 플러스 예능 프로죠. 그렇죠. 네. 이게 어찌 보면 스포츠 중계 틀을 빌린 예능 프로죠, 그냥. 그렇죠. JTBC가 요즘 예능이나 뉴스 쪽에서 변방 신세를 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센터로 도약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난 25일 방송된 제가 본 그 냉장고를 부탁해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핫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날 처음으로 출연한 그 셰프가 맹기용이라는 네. 그 요리사가 출연했거든요. 맹 누구라고요? 맹기용. 네. 희성이죠, 맹씨. 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요즘 좀 유명해요. 요즘 좀 유명합니다. 28세.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요리를 한다고 이렇게 그렇군요. 하면서 유명하죠. 생긴 것도 좀 TV에 어울리는 생김새로. 네. TV에 네. 어울리는 생김새는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니까요. 좀 더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하자면 예. 저희 아버지가 쟤는 뭐 저렇게 생겼냐라고 하는 얼굴. 뭐야. 이용석의 관점도 제가 이해하기 힘드는데. 네. 잘생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용석 아버님의 입장까지 저보고 이해하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아, 저희 아버지는 아이돌 같은, 그러니까 예. 보이그룹 나오면 예. 그러거든요. 쟤네는 뭐 저렇게 생겼냐 이러시거든요. 근데 대충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아이고. 어렵다, 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게 좀 너무 좀 그래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진우션이었는데, 진우션의 진우씨가 네. 초딩 입맛에 맞는 요리를 부탁했어요. 네. 그런데 이 맹기용 씨가 꽁치 통조림을 활용한 샌드위치를 내놓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꽁치 통조림 국물 있잖아요. 네. 꽁치 통조림 국물을 따라가지고 이제 그 국물을 만들어가지고 소스를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꽁치 통조림으로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생소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좀 말만 들어도 비린내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말만 들어도 비린내가 나는 발상인데다가 빵도 뭐 꽁치 국물에 절였는지 하여튼 그 완성된 요리 자체가 네. 상당히 보기 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도. 맛은 알 수 없는데 네. 거기서 먹은 출연자들이 비비다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비주얼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거기 어지간하면 TV 프로에 나오는 음식은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리 프로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는 맛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네. 비주얼도 맛은 안 중요하죠. 전해지니까요. 네, 그렇죠. 텔레비전은 뭐 맛이나 냄새가 안 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들도 어떻게 보이느냐를 통해서 이제 맛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보이고를 통해서 맛을 상상하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맛집 프로그램 보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아무 맛도 없는 음식을 이제 대충 막 보기 좋게 막 한 다음에 동원한 사람들한테 맛있게 먹이죠. 네.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보기도 안 좋았던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면서 네. 이제 비리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평가들이 대체로 보는 사람들의 예상과 일치하면서 이제 더욱 시너지가 난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네. 저건 뭐야? 저기 정말 최고의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대결을 하는 프로였는데 저기 왜 저런 게 나와 하면서 게다가 이 프로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영수석이 전해준 뉴스가 참 대단한 게 많았는데 가장 예측이 안 되네요. 이게 어디로 갈지. 이 얘기 좀 어디로 갈지 저는 지금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고 냉장고를 있습니다, 부탁해라니. 근데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인데 네. 이런 핫한 콘텐츠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해지지요.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아니 그냥 뭐 애국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배경이 애국가 배경으로 흘러가는 화면이 좀 안 예쁘면 사람들이 그냥
뭐 모르잖아. 넘어가죠.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는 소풍이 대단합니다.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저 이상한 음식이 나왔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거 컨셉 자체가 어느 집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15분 만에 이런 그럴듯한 음식으로 만들어낸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쾌했던 거죠. 나도 저렇게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무한도전 새 진행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예. 가두 시위 하시듯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맹기용 셰프가 예전에 다른 프로에서 했던 요리들이 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캐는군요. 네. 예를 들어 비타 500 샐러드. 털리는 거지 뭐. 비타 500 그러니까 양파에다가 이렇게 비타 500을 붓는 뭐 그런 거라던가. 뭐 비타 500 샐러드는 돈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레모나를 이렇게 그 토핑으로 쓴다거나 레모나 그 가루를 레모나 가루를 요리에 넣는다거나. 아니 사실 우리가 그 요리로 치면은 웃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저는 요리에 관심 많습니다. 아니 그래요? 저를 갑자기 무전기로 몰아치지 마세요. 네. 일단 울둥님이 웃으실만 하대요. 네. 비타 500이나 레모나 같은 경우는 식재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MSG는 유해하지 않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훌륭한 식재료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학술적으로 맞는 얘기일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아니죠. 네. 그것도 셰프가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사실. 셰프들은 오히려 그걸 안 쓰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다른 프로에서는 이렇게 튀김을 하려다가 기름을 태운다던가 너무 우열을 가하게 해가지고. 원래 가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을 태우면 안 되죠. 그래요? 그거는 튀김하는 요리사의 기본이죠. 예, 기름 온도를 맞추는 건 기본이죠. 기름 온도를 못 맞추는 거죠. 기름에 불을 붙이는 요리 같은 건 없나 보군요. 왜냐하면 그건 화재. 그러니까 기름은 물과 달리 끓기 전에 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에 불 붙이는 건 다른 거 볶을 때 하는 거고 튀김은 그 팬 안에 있는 기름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온도를 잘못 쟀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태우면 안 되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기름에다가 방금 삶은 면을 물을 안 빼고 담그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TV에서 옆에서 사람 요리하고 있는데 파스타 폭발시키고 이런 사건들까지 다 재조명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급에서 이 사람의 자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 요리사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리 경력도 4년인데 셰프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셰프가 좀 DJ나 무슨 석공예 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거군요. 이게 구력이 되게 중요해요. 셰프는 구력이 필요하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직업인 거죠. 출연자 중에 여기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자 중에 최현석 셰프라는 분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출연을 걸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충분한 설명하고 무슨 최현석 셰프 판넬을 등장시키고 이래가지고 대타로 중국 요리 대가를 불러가지고 한 30년 하신 그런 분을 불러가지고 이연복 선생. 결과물까지 납득할 만한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잘 나오던 출연자를 못 나오게 하고 이제 맹씨를 투입한 거죠. 이제 맹셰프 호칭도 격화되고 맹기용 씨를 이렇게 투입한 거죠. 그래가지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물도 논란이 있을 만했고요. 그래서 이런 맹기용 씨 때문에 못 나온 출연자가 박준호 씨라는 예전에 마스터셰프 코리아에서 준우승한 분인데, 이분이 트위터로 이제 성토를 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못 나온 분이 직접. 불쾌감을 표시했군요, 대외적으로. TV가 나오고 나서,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하고, 또, 같이 출연했던 최현석 셰프도 SNS를 통해가지고, 이제 SNS에 누가 이거, 이렇게, 방송국에서 안 거르고, 이거 미화하지 않고 이렇게 내보낸 걸 보니까 방송국도 자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엄청 미화한 건데요, 라는 내용을 남기면서. 그거 자체가 엄청 미화한 거다? 실제로 촬영장 분위기 내부는 전쟁터였겠군요. 그러니까 전쟁터, 초상집이었겠군요. 어쨌든 표정은 다들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털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과거 행적 다 털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라디오스타, MBC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재조명합니다. 라디오스타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사상 최초 TV 리포트급 TV 뉴스 토크네. 예전에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맹기용 씨가 이제 요리 실력보다는 그 배경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독특한 배경. 그래서 홍대 공대를 수석 입학했다, 자기가. 홍대 공대. 근데 그게 물론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죠. 근데 그게 어떤 셰프 경력의 어떤 관계가 없죠. 공대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대 나오면 온도 같은 걸 잘 맞출 수 있죠.
기름을 태우지는 않을 가능성이 낮죠. 불과 어떤 기름의 비열과 뭐 이런 걸 따질 줄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라디오스타의 밝힌 바에 따르면 아버지가 카이스트 교수다. 어머니는 카이스트 박사다. 아, 한국 특유의 후광컬이요. 그리고 동생은 서울대 나왔다. 뭐 이런 식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가문도 좋고 우리 아버지 기준에 의하면 왜 저렇게 생겼냐 하게 생겼고 그리고 잘생겼다는 얘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케이. 너무 이렇게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어쨌든 어떻게 그러니까 배경 좋고 그렇게 생기고 그럴 때 외모를 저희 어머님께서 묘사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뭐죠? 참기름에 담갔다 꺼낸 놈 같이 생겼다. 무슨 소리예요? 비빔밥처럼 생겼다는 거. 구수하다는 건가? 매끈매끈하게 생겼다는 거. 매끈매끈하게. 그거 좋다. 매끈매끈 좋다. 매끈매끈하게. 뭐 기생오래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죠. 예. 우리 어머니께서는 참기름에 담갔다 꺼낸 놈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비빔밥 같이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좋고, 뭐 홍대 쪽에서 큰 레스토랑도 오너 셰프라고 하고, 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TV에 나오는 쪽으로 빵 뜨려고 했던 건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배경, 소유, 외모 등을 보았을 때 자신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의 실력과 무관하게 포장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인물? 아마 포장을 한 주체 누군가는 이 정도면 100% 뜬다. 기본 빵만 해주면 100% 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SNS가 기사인 기자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상당히 많이 암약하고들 계시죠. 네. 근데 이런 뭐 조선일보까지 다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뭐 조선일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언론들이 이제 신이 났습니다. TV 데일리라는 곳의 기자는 맹기용 가족 신상털기를 시도했습니다. 자, 기사 내용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맹기용의 아버지는 현재 카이스트에 몸담고 있는 맹땡땡 교수다. 서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그는 카이스트 전작과가 신설된 이후 최초로 교수로 임용된 인물이다. 누리꾼들은 맹기용 집안 완전 빵빵하네. 맹기용 외모가 아버지한테 나왔구나. 20대의 오너 셰프라고 하더니 집안 내력이 후덜덜하구나. 이걸 왜 읽어줘? 맹기용 집안 외모도 장난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자. 뭐 결론이 나오기도 좋은 게. 그런데 트위터에 맹땡땡 교수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의 트윗이 알려지면서 이 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뭔데요? 이 맹땡땡 교수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의 트윗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기용 셰프 아버지가 맹땡땡 교수라는데 크크크크크라고 돼 있고요. 오, 아니다. 그렇다고 하자 이제 친구가 멘션을 답니다. 단멘션을 답니다. 너 오빠 있었냐? 이러거든요. 뭐야 그게? 그 맹땡땡 교수의 진짜 딸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집에는 그 아들이 없는 거야. 그렇구나. 네. 근데 맹땡땡 교수는 카이스트에 근무하는 맹씨 교수이긴 합니다. 맹 교수님이시죠. 근데 맹기용 셰프 아버지는 아니셨습니다. 어려운데 웃긴다. 뭐야, 그래요. 맹기용 씨 셰프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맹땡땡 교수님이요. 맹땡땡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네. 신상을 직접 털었다고? 네, 직접 신상을 턴 건 아니죠. 그냥 검색만 해본 거죠. 그게 그거지. 아, 그런가? 검색만 몇 번 해봤는데 맹기용 셰프의 아버지는 맹땡땡 교수가 아니라 맹흥흥 교수였습니다. 어디 교수님이요? 똑같이 카이스트 교수인데. 다른 사람. 카이스트에 맹 교수님이 여러 분 계시는 거예요. 맹 교수님이 두 분 계시는구나. 원래 뭐 전작과 전상과 이렇게, 원래는 뭐 전작과 교수라고 했는데 전상과 교수였다 막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뭐 속인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는데, 옛날에 하나에서 전기전산이 하나였더라고요. 옛날에 카이스트가. 그래가지고, 이게, 기자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현경 기자는 신상을 잘못 턴 거네요. 네, 이게 워낙 희성이다 보니까 성 맹씨가 흔하지 않다 보니까 한 명일 줄 알고 대충 턴 거지. 그리고 이거 이름도 성도 흔치가 않아가지고 이거 카이스트 홈페이지 조직도만 봐도 알겠더만은.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두어 번 검색만 해봐도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개, 20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팩트 체크 안 되는 건 산재죠, 산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야기는 점점 이제 찌라시를 타고 어디론가 갑니다. 네. 원래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기사가 뜨면 우라카이로 빵 증폭되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제 우라카이 기사들이 상당수 내려간 상태입니다. 27일 아침 기준으로는 그 TV 데일리 기사만 남아 있어요. 다른 데 다 내렸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기사가 오리지널인지 우라카이인지조차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원래 이런 우라카이 기사가 원래 분 단위로 일어나지요. 그렇죠. 분 단위, 초 단위로 우라카이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잘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맹기용 셰프는 어떻게 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핫한 프로에 꽂히게 된 것일까? 이제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찌라시들을 또다시 한번 조합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합해가지고 추정을 해봐야죠. 이달 초, 예. 그러니까 5월 6일에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사실상 보도자료입니다. 이거 기사가 아니죠. 이런 기사 있죠. 사실상. 예, 사실상 보도자료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사를 보면은, 맹기용 씨가 오너 셰프로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삼성 스마트 오븐 소셜 테이블이라는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도대체 오븐에 오븐에다가 와이파이를 달았나 보죠. 오븐에 오븐 소셜 테이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소셜 테이블이라는 건 뭐지? 테이블의 철학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네요. 원래 듣자마자 세상 모든 테이블이란 다 소셜한 거구나. 아니면 테이블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테이블에 달려 있는 그 종업원 부르는 벨 같은 거 있잖아요. 벨 같은 걸 누르면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는 거예요. 저절로. 소셜 테이블. 에이. 아니야. 설마 그런 거냐고. STS, 소셜 테이블 서비스. SNS의 차세대, STS. 그 테이블에 앉기만 하는 게 알려지는 거야, 그냥.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무언가에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한 기능을 붙여가지고. 물뚱님의 꿈의 테이블인데. 아니, 근데. 우린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오븐이야, 테이블이야? 스마트 오븐. 그러니까 테이블은 소셜이고, 오븐은 스마트예요. 둘 사이 관계는 뭐야? 그 둘이 하나일까봐 겁먹었네. 예, 그 그렇죠. 테이블에 오븐이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니고, 삼성 스마트 오븐. 으로 만드는 음식을 소셜 테이블에 얻는 거겠죠. 이 뉴스는 대체 뭐야? 네. 정말 종잡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리 클래스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그 스마트 머시기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기능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맞아요. 있던 거에다가 스마트 머시기 붙이는 게 원래 전통은 사실 8, 90년대 미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조어의 원조는 사실 스마트밤이에요. 스마트밤. 스마트밤. 밤. 폭탄? 네, 폭탄에다가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에다가 이제 유도장치 달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유도폭탄을 만든 건데 이런 조어가 이제 일반에 퍼지기 시작한 건 걸프 전쟁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당연하지. 예. 더 갔으면 막을 뻔했어. 어쨌든 맹기용 씨의 식당에서 삼성 스마트 오븐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울 것이 없는 것이 이제 맹기용 씨는 삼성 스마트 오븐 모델입니다. 모델? 광고 모델.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 또 다른 출연자인 최현석 셰프 역시 삼성 스마트 오븐 모델이고요. 이 둘은 같이 라디오스타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5월 9일에는 맹기용 씨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삼성 스마트 오븐 소셜 테이블 행사를 한 지 3일 만에. 공교롭게도 삼성은 냉장고를 부탁해의 중요한 스폰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사실 방송국 자체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진짜 나쁜 놈이라면은 맹기용 셰프 아버지인 맹흥흥 교수님이 이제 함께했던 맹땡땡 교수님 말고 맹땡땡 말고 맹흥흥 교수님이 함께했던 그 삼성 관련 사업이라던가 컨소시엄이라던가 이런 음모론으로 끌고 갔을까 삼성과 했는데 했던 산업 프로젝트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개연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주제를 잡았던 것이 이제 맹흥흥 교수 이제 검색을 하다가 맹흥흥 교수를 찾다가 이분이 삼성 관련 산학협력 컨소시엄을 했던 걸 발견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근본은 전혀 없고. 그냥 뭔가 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별다른 연관성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사를 만드는 과정이구만 이거는. 맹흥 교수가 관련됐던 컨소시엄은 그 SOC 관련 SOC 뭐라고 하지? 사회 간접 자본 말고 시스템 온칩. 시스템 온칩. 이 에이직 설계 같은 거에서 한 칩으로 뭘 만드는 거. 네네. 그 SOC 관련된 거고 냉장고를 부탁해는 삼성전자 백색 과정 관련된 거죠. 개연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만
이분이 단독으로 산학협력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죠. 팀으로 했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기사를 찾다가 계속 이 맹씨 집안 주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삼성이었습니다. 방송, 백색가전, 산학협력, 전자전기 모든 곳에 삼성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냥 무관련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봐요. 그 얘기했던 그래서 유비쿼터스. 그래서 봤던 프로그램이 나온 채널도 네. 삼성 TV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JTBC잖아요. 그 JTBC 방송을 네. 본 모니터도 삼성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사실 제 노트북으로 봤는데 노트북 모니터가 삼성 패널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거. 아, 맞아. 이거 SSD 삼성으로 돼 있다. A사의 i 노트북은 삼성 SSD를 예. 사용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비쿼터스 맞네요. 네, 유비쿼터스. 진짜 어딜 가나 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잘만 하면 이거 음모론으로 다 몰아갈 수 있겠더라. 뒤에 다 흑막이 삼성이다. 이렇게 너무 어딜 가도 다 삼성이 있으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삼성충. 네, 삼엽충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삼성 탓으로 몰아갈 수 있는. 진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용이 지금 그러려는 유혹을 막 느끼다가 녹음에 들어와서 정신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계속 뭔가 연관성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교수님은 그냥 열심히 연구하시는 연구하시고 맹흥흥 교수님. 그냥 아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뿌듯해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 맹 셰프는 확실히 요리의 기본은 없어 보이네요. 저는 꽁치 성조림을 좋아하긴 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죠. 삼성 일가의 매우 중요한 친척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 밑에 딸린 종편의 히트 프로그램. 냉장고가 주요 소재인 프로그램. 삼성이 메인 스폰서 비슷한 것을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삼성 오븐 광고 모델인 요리를 못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듣고 있는 셰프의 교수님 아버지. 께서는 삼성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고. 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용수석의 PC에는 삼성 SSD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을 한 다음에 이 삼성이 정말 여러 군데에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느냐 아니면 그 뒤에 과연 우연일까를 붙이느냐. 이것이 이제 기자의 기자의 중요한 권력이죠. 왜냐하면 우연일까를 붙여버리면 10,000명이 본다, 10만 명이 본다, 100만 명이 본다. 그러면 몇 %의 비율로 다 그 생각 하거든요. 과연 우연일까? 바쁘니까요, 우리의 일상은. 근데 하여간 관련은 그럼 이렇다. 그 결론을 확실히 내드려야지. 이용의 취재는 일관성에 있어서 크게 실패를 했다. 셰프는 이상하다. 저 삼성과 이 삼성, 백색가전 삼성과 산학협력 삼성은 별 관련도 없다. 그렇죠. 네. 그 관련은 아마 진짜 노트북에 들어있던 SSD 삼성만큼이나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이런 결론을 안 내는 게 얼마나 난 착하냐. 오늘 민주평톡을 이제 앞 시간에, 이 시간에, 이용이 왜 이렇게 준비했는지 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이 본의 아니게 회사 일에 좀 치였는데요. 그 회사 일 중에는, 이상한 기사들을 되게 많이 읽어야 하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멍해져가지고요. 별 책무 없이 일하는 언론인이 좀 많다는 걸 우리가 요 며칠 사이에 온몸으로 좀 느끼고 있는데요. 일이 일이다 보니까. 한편 네티즌들은 이용 민주평통 재미없어. 이용 이상해. 등에. 그렇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등에 결론이 뭐야? 등에. 이용 이성을 잃었다. 뭐 이런 등의 반응을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용의 뒤태가 숨막힌 소리는 하고 앉았었고요.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민주평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안녕하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전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정해진 사양의 PC를 판매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사용자층을 예상해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품을 골라드리는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재고 밀어내기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컴스테이션이 하면 다릅니다. 기초 사무용 PC가 29만 6천원, 탄탄한 기본 사양의 게이밍 PC가 70만 3천원, 옵션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011-892-556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박스. 에이, 이상해요. 나한테 선물 받는 저 사람이 저 많은 한우를 다 못 먹을걸요? 내가 선물할 곳이 언제나 대가족인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것만 팔아? 한우를 선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받은 걸 못 먹고 남기는 건 기분 나쁠걸요? 마음 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고급 한우. 그런 게 없어. 한우박스.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선물. 이번 주 목요일에 두 번째 민주평톡의 주제어는 황교안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네. 근데 황교안은 원래 법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네. 알려질 만큼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메이저 언론이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뭐 이분의 신실함 이런 거? 그것도 있어요. 오 진짜. 예. 그런 거는 관심법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선거 데이터 센터 방송을 할 때마다. 예. 만약에 우리한테 막 영겁에 가까운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진짜 후보 하나당 열흘씩 방송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아마. 그렇죠. 뭐 주변인들까지 탈탈 캐면. 예. 뭐 쫓아가서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사는 거죠. 예. 2박 3일 뭐야? 한 후보당 1년씩 검증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 후보를 찍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자신있게 판단해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 후보의 미래 팔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죠. 하여간 데이터 센터는 길게 하려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은. 지나놓고 나면 이게 늘 아쉬워요. 더 있고 더 찾았으면 더 나왔을 텐데 이런 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산정된 시간을 가지고 일관성에 맞는 내용들을 잡아가지고 들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그럼요. 추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총리 후보가 한 명이라서요, 다행히. 네, 원 없이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총리 후보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리 후보 데이터 센트럴 국무총리 총리 후보 행정부 보시죠. 네. 총리 후보 행정부. 그 이제 안드로이드가 얘기했겠죠? 총리 후보가 한 명이죠? 네, 한 명입니다. 이번에는 경선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찬반입니다. 예. 아, 참,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에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청문회만 하고 그냥 무조건 임명되는 건데, 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직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때 청문회와 지금 청문회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물타기를 살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를 통과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장관은 국회 통과하는 게 아니죠. 예. 황교안입니다. 남자. 몇 살이야? 57년생이면 몇 살이죠? 57년생이면. 물뚱님 띠동갑. 아니야. 맞잖아요. 물뚱이면 띠동갑이야. 57년생이 어떻게 띠동갑이에요? 아닌가요? 56년생이 띠동갑이에요. 하여간 1년의 간극은 크다 여기서. 황교안 남자 노인 광성중 경기고 성대법대를 나왔습니다. 아이 노인이란 말보다는 어르신. 어른. 광성중학교 나왔으면 우리 동네 사람이네. 네, 광성중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독실한 침례교 신자입니다. 침례교예요? 알려져 있습니다. 저서로는 2011년. 이 양반은 이제 안보통이라고 잘 알려졌잖아요. 저서로는 2011년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해설적으로. 되게 멋있죠? 이 형 눈 커져요, 지금. 국가보안법을 입법하셨다는 건가? 아니, 통째로? 책 제목이 국가보안법이에요. 이거 훌륭하다. 이거는 거의 막 이용이 책을 썼는데, 환파. 무슨, 물뚱님이 책을 썼는데, 대물 낚시광. 이런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위험. 책 이름이 국가보안법? 그럼 다음 책은 헌법. 이러는 거야? 저서로는 2011년 국가보안법. 예.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예.
2009년 그 국가보안법 해설은 국가보안법을 해설한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저서를 해설한 거예요? 앞에 낸 저서를 다시 해설판을. 안타깝습니다. 읽어보지 않아서. 뭘 해설한 거지? 2009년 집회시위법 해설 등이 있습니다. 예. 교관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많이 썼고요. 72년 12월에는 이상하죠? 72년 경력이 있어요? 72년 12월에는 학원 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네, 있어요. 여기서 개최하는 제16회 학원 문학상에 입상합니다. 광성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3 시절에 문학상 탔다. 네. 사시 23회 합격, 81년도입니다. 연수원 13기에 해당합니다. 83년에 처음 청주지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86년 4월에 홍성지청, 87년 6월에 서울로 옵니다. 서울지청. 이때 같이 올라온 사람들 이름 중에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 초짜들이죠. 그렇죠. 한상대 김인규의 이름이 보이네요. 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당시에도 처음 이제 서울시청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공안일보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안통 검사로 유명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새끼 검사로 들어가면 이제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부장님이 하는 걸, 과장님이 하는 걸. 1년 동안 87년부터 칼기 폭파 사건으로 김현희의 수사를 맡습니다. 작은 건들은 말이죠. 조사관 분들이 한 7시간 막 진술을 받으면 그렇죠. 나중에 검사가 나와서 젊은 검사가 와서 이렇게 슥 훑어보면서 얼굴 이렇게 슥 본 다음에 그 누구죠? 그 저 마스터 셰프 맨 가운데 앉아 계신 강래호 강래호 셰프처럼 예. 되잖아요. 먹으면서 야리잖아요. 예, 이렇게 야리면서 다 뭐 사실이에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큰 거는 반대죠. 예. 이 신문을 보통 큰 건을 베테랑이 다 하고, 네. 예, 황교안 같은 젊은 검사는 옆에서 보충 신문을 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안을 배웠겠죠. 공안 일부는 정말 바쁜 80년대 당시만 해도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군부잖아요. 그때는 뭐 공안검사들이 제일 바빴고, 제일 대접받았고, 제일 승진 빨랐고. 그럼 뭐 나치에서 게슈타포가 높은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 비슷한 거죠. 89년에는 온 국민의 시선을 억지로 강제로 잡아다 끈 사건인 통일의 꽃 임수경 의원 방북 사건. 네, 구속되었을 시에 임수경 의원 수사를 담당합니다. 네. 뭐 중요한 공안 사건은 다 했네요. 90년에 공안 2부로 자리를 옮겨서 뭔가 좀 직접 한 듯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90년에 전민영 국제협력국장 김현장 국보법 징역 10년 구형 기록이 있습니다. 90년엔 대검 연구관으로 갔다가 92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당시 비서 중에 한 명이었던 이근희 씨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국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해서 10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93년에는 12.12 사태 수사를 맡고요. 94년에는 저서인 검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출간을 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37인데요. 검찰과 관련한 만사를 다 논한 책은 아니고요. 종교생활, 특히 개신교와 관련한 판례들을 솎아놓은 책입니다. 개신교 관련된 지금은 구하기도 좀 힘든데요. 판례를? 네,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예들을 들어요. 책의 내용의 일부분 말씀드리면 누구라도 누구누구 집사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사기 쳐먹고 도망왔다더라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죄. 그렇죠. 말고 누구누구 집사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모욕죄라는 판례를 소개해 놓습니다. 황교안 검사가 자신의 책에서요. 목사가 신도들과 함께 예배 보는 것을 방해하면 예배 방해죄. 이런 죄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진짜? 종교 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형법에 있어요? 형법에 있어요. 책 내용에는 멋진 내용도 있어요. 책 내용 중에. 책 내용에 따르면 교회도 직원이 5 이상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담임 목사나 당회장이 사용자인 셈이 되죠. 예. 이 경우에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도 분명히 근로자. 판시도 있다. 목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배액은 그가 받는 사례비를 기준 삼아 정한다. 목사의 정년이 60세다라는 판례를 소개하고 제일 멋있는 내용은 요거였어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이 사용할 수는 있어도 자기 지분이 없을 뿐더러 사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써요. 이게 이제 총유재산이라는 개념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네. 교회가 둘로 갈라서더라도 교회의 재산은 양쪽 합의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다. 혹은 세습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근데 거죠. 요즘 그 교회 매매하잖아요. 그건 불법인 거예요? 94년에는 책이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검사의 그 법적 관념을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책의 내용을 이렇게 슬쩍만 보면 이 정도를 유추할 수는 있어요. 진짜 독실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예. 전반적으로 황교안 검사가 그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경우를 통해서 본 게 있었는데 교회법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존중하냐면 실제로 현행 우리 그 사회법, 형법 등에 비해서 교회법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많아요. 뭐야?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이분은 것은 10개에 따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이제 국가보안법에 대한 책을 낼 정도로 이제 신실한 국가보안법 신자인데. 공안통이니까요. 네, 공안통이니까. 국가보안법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아니, 만든 건 아니죠. 만들었어요, 책. 만들었죠. 책을. 네. 국가보안법을 저술하셨죠. 이분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의 법체계에서는 교회법이 1순위고 2순위가 국가보안법이고 3순위가 이제 헌법인 거죠. 그런 검사입니다. 예. 그렇다는 설이 있어요? 예, 설이 있다. 네. 일부 네티즌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필드로 돌아와서 94년도에는 조계종 폭력 사태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때 그거죠. 왜 스님들 당시에 왕창 구속시킨 130여 명의 스님 승려를 연행해서 전원 사법 처리를 한 기록을 남겼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수사를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인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사실 배분할 때 뭐 검찰이 놓쳤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저는 아직 가치를 따지지 못하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사법 처리하는 예가 흔치 않으니까 기록에 남은 거고 이거는 침례교 신자 검사가 불교인들을 연행했다라는 코드로 해석하기는 아직은 자료는 충분치 않다고 봐요. 하는 것이 옳진 않아요. 네. 예, 잘못된 건데 그렇지만 하여간에 130명이 넘는 사람을 몽땅 연행을 해서 한 명도 안 봐주고 몽땅 구속 기소를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죠. 네. 예. 90년대 말이 되면요. 민주정부 시대가 옵니다. 황교안 장관 같은 사람에게 민주정부란 어떤 의미였냐라고 봐주시면 좋으냐면 공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 기수들에게는 엘리트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제일 잘난 애, 혹은 제일 열심히 일하는 애, 혹은 조직에 제일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빠릿빠릿한 친구들이 가는 곳입니다. 저것도 있어요. 저 배경. 네. 배경도 좋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카이스트 교수라던가. 옛날에 저 CPU 이름 뭐지? Thoroughbred. 네, 순혈.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간 곳이에요. 근데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이쪽에 찬바람이 부는데 오랜 세월 엘리트였고 앞으로도 계속 엘리트 취급을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매우 추운 시기다. 민주정부 10년은.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불만을 누적했겠죠. 발빠르게 움직였던 듯합니다. 예. 황교안 검사는. 공안에서 잠깐 손을 놓습니다. 이게 그냥 인선이 그렇게 된 건지 본인이 처세한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에는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컴퓨터 수사부? 01년도에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이게 추억의 이름이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유포자 최초로 처벌한 검사로 남았고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했던 일도 기록에 많이 남았습니다. IT 분야의 일을 많이 했군요. 당시에. 네. 공안에서 손을 떼고. 예. 하지만 얼마 안가 공안 2부장으로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라고 노동 탄압을 안 하진 않았으니까. 그럼요. 검찰엔 인자가 필요합니다. 역시 이 일은 제가 해야지. 뭐 이런. 예. 우리 검사는 다 좋은데 종치는 걸 못해. 이러면서 공안 하던 사람 없어? 예. 02년도에 상공회의소 점거농성 대학생 14명 구속한 기록. 전공로의 차봉천 위원장 구속 기소한 것. 그리고 민노총에 지금은 이제 제야로 들어가신 다시. 후진 양성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단병호 전 의원,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했었어요. 그리고 징역 5년을 때렸습니다. 황 검사가. 이로부터 7년 지난 후 2009년에 단병호 의원의 딸 단정녀 씨가 검사로 보직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발령을 받은 곳이 창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창원지검장이 황교안 검사였어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딸처럼 생각한다 이런 요즘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큰일 나죠. 멘트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야. 왜 해? 자, 그냥 그래서요. 박희태가 생각나서 박희태와 황교안은 다릅니다. 네. 예. 확실히 좀 이분은 독실하신 분이라서. 네네네. 04년에는 검찰에서 한 일이 아니고 다른 기록이 좀 눈에 띕니다. 11년 전이죠. 04년 3월 27일에 한국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기독교계 언론사 기자들하고 식당에서 대화를 나눈 게 기사화가 됐어요. 황교안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 구타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다. 라면서 1단계 술 탓. 예. 뺑소니는 그렇다 치고 부인 구타는 전부 술 때문만은 아니다. 오, 다른 이유가 또 있다. 그럼 뭐 마약이야? 뭐야?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맨 1번 술, 2번 피해자 탓.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고스란히 지면을 탑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특히 그 특정 지방에서는 이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피해자 탓. 그러니까 여성들이 드세서 남자가 손이 나간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우리 사회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몇 년 되지도 않은 일이에요. 맞아요. 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중이죠. 네. 하지만 이거 역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니까 그 주먹을 쓰게 된다는 건 상대방이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주먹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성들이 주먹을 잡고 올리니까 칼이 나간다.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게 그 피해자 탓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뭐 여간에. 그건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다시 이제 다시금. 그때 보도된 내용들이 많이 돌죠. 최근에 이제 보도가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또 공사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아가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네요, 이름이. 이 이름만 가지고는 종교적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이채로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는 나라가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민영교도소가 있습니다. 곧 설명을 드리죠. 이 민영교도소는 뭐 미국 얘기를 하면은요. 미국의 민영교도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재소자의 노역에 따른 이윤을 남겨먹고 그 외에도 수용자의 수에 따라서 국가나 주의 보조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겐 금맥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혹은 검사가 민영교도소와 짜고 재소자를 그쪽으로 늘려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법원에서 멀쩡히 일을 하던 판사가 바로 잡혀 끌려가는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 보고되는 게 좀 있단 말이죠. 왜? 그 판사가 나빠서? 그 이전에 민영교도소가 돈이 돼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돈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에도 이걸 시도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재단법인 아가페입니다. 소망교도소라는 이름의 재단법인은 아가페고 네. 교도소 이름은 소망교도소. 네. 소망교도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다는 후문은 많이 들려요. 실제로는 적자다라는 얘기 많이 들려요. 다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본에게는 영원한 미래의 먹거리 후보군 중에 하나일 것임은 분명합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학과 같은 파워를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미국의 사례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 소망교도소의 뒤에는 강동구의 가장 큰 그림자인 명성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까 저 냉장고를 부탁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연복 셰프가 그런 간지나는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그 동네 땅값 올린 경우 많았다. 저는 이제 되게 유명한 중국집이 있었던 동네들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중국집은 그 동네 땅값을 진짜 올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중국집 아니라 모든 땅값을 올리잖아요. 잘 나가는 게 있으면 땅값을 올라가죠. 근데 제가 광명 시민으로서 느끼는 건데 이케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네. 어떠한 곳들은 어떠한 상점, 어떠한 시설들은 그 동네의 가치를 올리거든요. 그죠? 하지만 교회는 원리를 놓고 보면 가치가 오르는 곳에서 그 곳의 가치를 뜯어먹으면서 커요. 일리 있다. 교회가 좋다고 그 동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하여간 강동구가 커지면서 그 강동구의 낙수를 야금야금 잘 잡아먹은 큰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련 앞에 한기총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교도소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명성교회가 선수 쳤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재단이 2004년에 만들어져요. 명성교회가 만든 주도로 만든. 황교안 검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이름을 올립니다. 2004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네요. 재단의 소식지 창간호에 황교안 당시 부산지검 차장검사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목은 갇힌 자를 생각하자.
이거 민영교도소에 그렇죠. 예.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사람이 법조계의 유력 인사라는 것은 사법계의 유력한 인사라는 거. 사법계의 유력한 인사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부패 그림 그리기 좋죠, 이거. 뭐 그냥 외부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얘기죠. 네. 예. 내용은 목사를 꿈꾸던 어느 남성이 신앙심 깊은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불교도인 부모님이 반대를 했다. 그래도 결혼을 했더니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고 이에 고민하던 남성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를 구타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를 다치게 해서 존속상해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됐다. 내용이 이상하죠? 진짜 이상하다. 그냥 아들이 폐륜인 건데. 결론이 뭐예요? 그냥 아들이 폐륜인 건데 원인 제공을 불교가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여간에 예. 교도소에 재소자들이 많은데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두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어요. 아니 국가 사법체계가 운영하는 교도 행정의 종교적 관점을 결부시키는 것도 옳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그 범죄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왜 부산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느냐와 같은 분석 아니에요. 가해자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말리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 그 예수님의 길로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은 죄는 존속상해죄인데 문제는 불교에 있어. 이런 무슨 좀 약간 어이가 없네요. 뭐 예. 그 일관된 논리는 좋네요. 아까 그 가정폭력 때문에. 예. 내용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주님의 복음에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 엄청난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라고 이 글에 나오는데 황교안 검사의 글에 현직 고위 공직자가 민영교도소 추진하자고 만든 법인에 이런 글을 쓰는 게 그림이 묘하기는 하지요. 단순히 공직자뿐이 아닌 거죠. 교도소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법계의 검사잖아요. 옳습니다. 예, 더 중요한 문제죠. 그 미국에서는 흔한 일 아닙니까? 그 민영교도소와 그 검사가 이렇게 짜고 치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예, 판사 혹은 검사가. 네. 네. 그래도 그 나라는 또 지방 검사들이니까 네. 결탁이 훨씬 더 쉽죠. 예. 그 아가페 소식지 뒤쪽을 뒤져보면은요. 예. 개인 후원자 황교안 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명이인인지는 몰라요. 예. 여간에 황교안 씨가 기독교 민영교도소 건립에 30만 원 헌금했대요. 그 건립에 관련된 소식지에 후원을 했겠죠. 네. 예. 그 소망교도소 얘기는 이 정도고. 예. 그리고 뭐 그 젊었을 때 얘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군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고 예. 뭐 이런 레토릭으로 흐르고 있죠. 유승준은 한국에 못 오는데 황교안은 한국에서 총리를 하냐. 그렇죠. 예. 05년에는 또 이런 굵직한 건을 맡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총괄 지휘합니다. 그렇죠. 예. 담당자였어요, 담당자. 네. 예. 삼성 떡값과 관련된 이용이 좋아하는 삼성과 관련된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홍석현 회장이 직접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 그렇죠. 진짜요? 예, 네. 삼성 엑스팔이 그랬죠. 결과적으로 폭로한 노회찬 의원만 처벌을 받은. 그렇습니다. 예. 05년도에 말이죠. 중앙일보 선정 새뚜기. 새뚝이. 새뚜기? 새막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으로 희망을 뜻한다. 이런 뜻이래요. 이런 상이래요. 2005년도 새뚜기에 선정된 황교안 검사예요.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살짝 불쾌하네요. 선정의 주체가 뭐죠? 새뚜기. 그 기준이나 뭐 이런 건 뭡니까? 그 신문사에서 그냥 선정하는 거죠. 마치 이 물뚝심송 이름 짓듯 별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새뚝심송. 2015년 점점 물뚝이 상을 물뚝이 올해의 가장 재미없는 어른. 물뚝이 이렇게. 예. 점점 더 불쾌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 뭐 조선 동아까지도 모든 일간지들이 다들 삼성과 중앙일보를 까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황교안 검사에게 이런 상을 따로 주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자, 당사자들이. 네. 예. 참여정부 후반이었던 2006년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는데 검사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수사 부실이 이유였습니다. 사실 수사 부실. 네. 어느 수사가 부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 엑스파일 사건 문제라면 납득이 갑니다. 뭐 그죠. 납득 수준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분이다. 징계를 줘야 할 걸. 삼성 유비코터스 상황에서 네. 얼마나 징계를 줘야 할 걸 뭐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도였다니
정말 그때는 검사들한테 잘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지만 하여간 수사 부실이 이유였대요. 아니 새뚝인데 승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인사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의 이계진 의원은 헌정일의 가장 색깔론적이고 편파적인 한풀이 인사다. 안보 파괴 인사다. 뭔 소리야 이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아니 야당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한나라당이 뭐 이기진 의원도 그렇고 주성용, 뭐 안상수 의원들이 그 문제를 다 제기했는데 네. 그때 문제를 제기한 맥락은 그거였어요. 동국대 교수 강정구 교수. 강정구 교수 건. 예, 그 건에서 네. 거기서 이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충돌을 하죠. 네. 예. 그 건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한나라당은 항의를 한 거예요. 흔히 나온 말입니다. 예. 천정배 법무부 당시 장관이 공안 라인을 이제 승진 대상에서 그냥 아예 배제했다. 라는 말이 오가기도 했고. 그렇게 황교안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천정배 장관을 일컬어서 그냥 딱 한 단어만 언제나 썼거든요. 공안 배척론자 혹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라고만 자꾸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했죠. 그게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그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지난 데이터 센트럴에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도 안 하는 항명과도 같은 그 일로 인해서 황교안 검사는 자신이 참여정부에게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서 승진 명단에서 제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천정배 현직 의원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의견으로는 나는 그때 황교안이라는 이름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영국 여왕에게 캐나다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다. 실제로 있을걸요 아마? 있어요.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산했다. 이러면은 그 권한을 한번 써봤다.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이런 버튼이? 이러면서 누르는 뭘까? 하고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때는 참 나라가 신기하죠. 많은 중앙 일간지들이 지금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역공안몰이, 즉 공안들을 내모는 몰이. 그렇죠. 공안들을 배척하는. 예, 이것을 비판했었어요, 중앙 일간지들이. 살짝 재미있는 것은. 사실 당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 사람이 일개 검사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황교안 당시 검사가 지금은 총리 후보가 되어서 청문회에 출석을 하고.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제 무소속. 일개 의원이 되어서.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 두 사람이 청문회장에서 어떤 대화를 할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2006년 2월 2일에 서울신문의 기사 제목은 비운의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차장. 머니투데이 2월 1일 청와대 코드 인사의 공안검사 몰락. 참. 예, 이런 추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드 인사. 공안검사들 입장에서 추운 시절. 승진에 배제돼서 다른 소일이 필요하셨는지 07년에는 블로깅을 열심히 하셨답니다. 요즘은 저희가 잘 알죠. 온라인 활동 열심히 하면 패가 망신이다. 특히 그중에 SNS. 07년도엔 블로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07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샘물교회 사건. 예, 있었죠. 신도들이 선교 활동을 무리하게 벌이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온 외교부 전국이 다 뒤집어진 상태에서 생존자들 일부가 귀국 도중에 면세점에서 신나는 쇼핑을 해서 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왔다. 사람들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 그 사건 때 물론 정말 신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황교안 블로거는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포스팅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상황이어도 저 별로 맞는 문장 같진 않아요. 하여간 이걸 포스팅하셔요. 예.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부드럽게 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경상도를 돌아다닙니다. 이때는 검사장이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수사는 없고 보통 테니스 동호회 얘기, 뭐 농촌 일손 돕기 나서서 감 따는 얘기, 09년 7월에는 색소폰 앨범 낸 얘기 같은 것만 나옵니다. 앨범도 내셨어요? 네, 앨범 제목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촌스러운 앨범 제목이에요. 빌링즈. 예. 무슨 7080 카페 이름 같아. 그렇습니다. 빌링즈. 앞에 관사도 없나요? 없어요. 2011년 8월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을 하는데요. 퇴직하셨죠. 매우 정력적입니다. 딱 한 달을 쉬고요. 2011년 9월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가 됩니다. 유명한 회사죠. 이곳은 결코 작은 거대 법인입니다. 거대 법인. 결코 작지 않은. 네.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15억 9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월급 1억.
예. 그 KBO 용병 중에서도 상위급이에요. 이 정도면. 아까 제가 병원 얘기할 때 병원의 교수님들이 연봉 1억 받는다고 그랬는데. 네. 어디서 이분은 월급을 1억을 받으셨네요. 월평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씨보다 이동국 선수가 훨씬 유명한 것 같은데. 연봉을 비슷하게 받네요. 월평균 10만 달러쯤 됐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죠. 예. TV조선의 2013년 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16개월간 황교안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수임한 재판이 2개였다고 합니다. 재판 2건에. 예. 8억짜리 재판들을 2개 하신 거죠. 그 2개는 부동산 업자가 사기 분양하다 걸린 사건. 사기 분양을 한 몇십조 원어치 했나 보다. 그럼 참고로 2011년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낙마됐던 주된 이유는 검찰 퇴직 뒤에 로펌에 간 다음에 7개월 동안 7억 받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평균 퉁치면 같습니다. 대충 그게 시세 아닐까요? 총액은 2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분은 7개월 하고 말았으니까 7억이지. 평균은 비슷하지만 총액 규모로는 2배가 넘는다. 여간에 이제 뉴스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뭔지 아십니다. 소위 정관예우죠. 예. 2013년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으면서 당연히 야당에서 정관예우 걸고 넘어졌는데 로펌 다녀온 검사들이 의뢰하는 말인 일한 만큼 받았다 라는 말로 수비를 하다가 이번 정권 들어 자주 쓰이는 아주 이상한 수비법으로 결국 수비에 성공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잘하겠다. 이번 정권 직전에 후보 시절부터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던. 그건 거의 누구죠? 문창극이 그렇죠. 예. 앞으로는 한국 편을 들겠다. 이런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지하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랑 똑같다고 느껴지긴 해요. 근데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는 그걸로 수비를 했다라고 평가해 주기 힘듭니다. 왜냐 국회의원들한테 공격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질문만 하고 마는 건데요. 이런 답을 해요.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는 답을 합니다. 물론 이 답만도 이상합니다. 잘못 해먹은 걸 봉사로 뱉어내겠다. 이건 거의 제가 종종 하던 말이 있어요. 담배 인상공사 담배를 피던 시절에 우리가 담배로 잃은 몸 인삼으로 되찾자. 이런 것과 비슷한. 딱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 잘못된 이득을 취해가지고 어찌 보면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죠. 범죄죠. 이런 범죄 행위를 선행으로 갚겠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씻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노역이고 하나는 봉사활동인데 내가 그만큼 강제노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16억 원어치 인형 눈을 붙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봉사활동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먹은 돈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노동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 취임 직후에 10억 6천만 원이었던 재산은 현재 13억 1천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 사이에도 벌써 한 몇십억 벌었는데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남은 게 그거죠.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아내 최지영 씨의 현금 자산은 후보자가 창원지검 검사장이었던 09년에는 1,300만 원이었다가 현재 6억 5천만 원으로 6년간 급상승합니다. 아내를 상대로 봉사활동을 했나? 근데 아내분도 어딘가에 돈을... 자, 지난달 23일에 따님 황성희 씨가 결혼을 합니다. 사위는 현직 검사인 조종민 씨라는 분인데 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성대법대 출신이고 주례를 맡은 강영호 특급법원장도 성대법대 출신. 그리고 딸 황성희 씨라는 분이 세화여고를 졸업한 걸로 봐서 거주지는 강남 서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죠. 위장 전입을 했을지도. 무슨 선행이 나오고 색소폰 앨범 분 거 나오고 심지어는 따님 황성희 씨는 중학교 때 무슨 장애인 관련 봉사 활동을 했는데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이었습니까? 그때 그게 중앙일간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국민일보에서 기독교신문, 기독교계 신문, 국민일보에서 상당히 자주 보여줍니다. 이 인물을. 딸의 활동을 보여줄 정도로 황교안 씨의 활동을 오랜 세월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가족사를 자주 보도했다. 가족사와 개인사. 이렇다면 교회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알겠네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독실한 신도. 네. 그리고 어제 화요일 5월 26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법무장관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결제를 할 때 50만 원 이상을 한 번 했으면 그 업무에 있었던 동석자의 이름이랑 소속을 써서 내야 돼요. 맞습니다. 안 그러려고 2008년에 우리 서번트 최가 당시 방통위원장인 최시중이 효시가 되었다는 신기술이 있어요. 49만 원씩 잘라쓰기.
49만 원씩 두 번 결제하면 되죠, 뭐. 예. 이게 꼬리가 잡힙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올해 20번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14번이 49만 원. 한 번은 48만 원. 또 한 번은 48만 3천 원. 나머지 12번이 49만 원. 어쨌든 어느 상황에서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예. 이런 인물이다. 예. 조금만 더 최선을 다했으면 49만 8천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49만 원을 한 2만 번 결제해가지고 전투기를 사서 IS에 폭격을 가하실 분. 자, 내용을 비교적 그냥 시간 순서대로 가능한 한 드라이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보시면 야당이 이번 정권 들어서 총리하고 고위공직자 낙마시키는 것만큼은 다른 어떤 때보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판이 되어버렸어요, 야당에게. 본의 아니게 또 한 번의 총리 카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잘 낙마시킨 건 야당의 덕분은 아니죠. 하지만 언제나 이게 지금 야당에게 호재이긴 합니다. 예, 워낙 황당한 후보들이 등장하니까. 예, 그죠? 예. 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내놓으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었으면 야당이 쉽게 승리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주워오는지 진짜 신기해. 예, 이번에도 아마 명운을 건다는 마음으로 덤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뉴스를 보시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황교안 크로니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마지막 민주평통 얘기를 나눠보죠. XSFM입니다. 조금씩 여러 부위 한우 박스. 바른 선택.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오늘의 민주평톡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식료품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식료품 부족. 예, 식량 부족. 저는 지금 인공지능보다 흥미가 없지 않나. 식량 부족. 아니,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건 그런데. 예. 매드맥스를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죠. 얼마나 심각한지. 세 번째 키워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어, 2015년 5월 22일자로 가디언지가 한 가지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형 슈퍼마켓들한테 팔리지 않은 식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거죠. 슈퍼마켓은 항상 유통기한이 끝난 식품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 폐기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자선단체 등이나 뭐 이런 데 계약을 해서 또는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서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예, 어려운 사람한테 줄 수, 그 유통기한이라는 건 사실 유효기간보다는 짧거든요. 그죠. 예, 아직 유통기한 지났다고 해서 꼭 버려야 하는 음식은 아닌데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법안을 갖다 의회가 통과시키고 프랑스 정부가 시행에 들어갔나 하면은 최근 몇 년간 그 프랑스 미디어에서 기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나 실직자, 노숙자들이 밤중에 슈퍼마켓 쓰레기통 앞에 모여든답니다. 유통기간이 끝난 음식을 버리는데 그걸 챙겨가기 위해서. 근데 슈퍼 입장에서는,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이게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먹고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예. 그럼 슈퍼마켓도 책임이 있으니까. 네. 그들에게 이걸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막 물도 뿌리고 막 철망으로 잠그기도 하고 막 이 충돌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회 문제화 되니까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제 법안을 만들던 와중에 한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인 한 사람이 연간 버리는 식료품의 양이 20kg이 넘어간답니다. 20kg. 예,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적은데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모든 국민 1인당 평균으로 나눈 거니까. 가정 단위로 하면 훨씬 양이 들어가겠죠. 한 가정이면 예, 뭐 60kg에서 100kg. 그렇죠. 네. 그 20몇 kg 중에서 7kg 정도가 포장도 뜯지 않은 식료품을 그대로 버린다는 겁니다. 많죠. 그런 경우. 예.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총 200억 유로. 200억 유로. 예. 환율로 따져보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24조입니다. 네. 매년 4대강 하나씩 만들 수 있는 돈이 날아가고 있는 거죠. 네. 쓰레기 규모는 진짜 크죠? 개인들이 버리는 비율이 67%, 레스토랑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약 15%, 뭐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이 적네요. 레스토랑들은 음식물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건 원가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어떤 규모에서 오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뭐 10몇 프로 버리는 거고, 나머지는 최대한 이 소비를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죠. 이 버려진 음식을 또 쓰레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또 어디 매립을 하거나 어떻게 발효를 시키거나 뭐 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라고 프랑스하고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양쪽 다 그 음식 문화가 좀 복잡한 편이죠. 프랑스 의회는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안 팔린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버리는 거를 금지시키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 총 매장 면적이 400제곱마일 이상. 400제곱마일? 예, 그럼 굉장히 큰 체인들이겠죠. 매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데부터 우선적으로 내년 7월부터 자선단체와 음식 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강제로. 아, 반드시. 반드시. 이게 의무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75,000유로의 벌금을 내거나 책임자가 2년 이하의 감옥을 가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뭐 미봉책에 불과하죠. 통계에 잡힌 것도 잡히는 거지만 이게 사회 구조상 이렇게 식량이 낭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네. 예.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쌀 한 톨도 버리면 안 된다고 혼나가면서 배운 기억이 있고. 아버님이 하신 일이 많으세요. 소방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언제는 소방관은 언제 하셨고 농사는 언제 하시나요? 저 소방관 정년퇴직한 다음에 농사를 지죠. 여기에서 이제 성급한 네티즌들은 전에는 소방관이라더니 이러면서 그거 말고 직업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이제 물뚱님 신상을 털고 그래서 엉뚱한 분을 제 아버지로 막 신상을 털고 땡땡씨. 박땡땡씨. 박흥흥 선생님인데. 그분의 따님이 또 우리 아빠한테 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네. 그리고 안타깝게 물뚱님은 꽁치로 샌드위치 만들고. 국물을 이용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벌써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조남은 예. 바로 그 유명한 소설가 김동인입니다. 김동인? 예. 이전에는 실었는데 요즘에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 교과서에 있었던 붉은 산, 흥선대원군 이하응에 대한 역사소설, 운원궁의 봄. 이분 뭐 친일 활동도 활발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김동인이라는 작가는 뭐 배따라기, 감자 등의 순수 소설을 주로 썼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기괴한 작품도 많이 썼습니다. 아, 그래요? SF에 가까운 소설도 많이 있고요. 기괴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 유명한 교과서도 흔히 나오고 필독 작품으로 되어 있는 광염소나타 같은 경우에. 광염소나타. 저는 이 소설 굉장히 무섭게 읽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논술 시간에 그 작품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요즘도 아직 기억나요. 예. 제가 왜 그런 글을 썼나. 역시 나는 전두환이구나. 전 이거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셨죠?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술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작곡가의 아들로 태어난 천재인데 악마적 천재죠. 작품을 평소에는 그냥 잘 못 쓰고 남의 집에 가서 불을 질러요. 불이 막 활발 타고 막 굉장히 불타는 장면이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나면 흥분을 해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는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태우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극이 약해지는 거죠. 그 작품이 점점 힘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뭐 살인. 당시 우리나라 단편 소설의 시간도 묘사가 됩니다. 시체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데 소설 중 화자가 이 사건을 설명하는 화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과 일개 집 하나, 일개 건물 하나, 또는 일개 사람의 생명과 어느 쪽이 더 고귀한 것이냐. 정확한 단어 선택은 그거였던 거 기억해요. 집계, 사람계. 그렇죠. 집 하나, 사람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보통 이제 흔히 평론계에서는 이게 뭐 악마적 유미주의, 뭐 탐미주의 이런 걸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소설인데, 이런 이상한 작품도 쓴 사람이고,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도 그런 범상치 않은 기괴하고 미친 것 같은 작품입니다. 이 얘기는 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네.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이거 조금만 더 이쪽으로 더 썼으면 스티븐 킹을 능가할 작품 썼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하는 거. 뭔데 이러지? 예, 제목은 K 박사의 연구입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 이름을 영어 약자로 쓰는 유행도 약간 있었죠. 그렇죠. 1929년 그 일제 때죠. 12월 달에 문학 잡지 신소설에 발표된 작품인데 그 내용이 인류의 고질적인 식료품 부족 문제, 인구 증가를 막 걱정을 하면서 멜더스 이론도 얘기 나옵니다.
고질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변, 똥을 재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K 박사는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인데 똥을 가공을 해서 화학적으로 불필요한 성분을 모두 제거하고 뭐 악취를 유발하는 성분을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자양분을 다시 재활용하여 음식을 생산을 합니다. 그 음식의 이름을 땡땡병이라고 붙입니다. 병은 떡병자죠. 네. 이게 떡 형태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설국열차에 나오는 그 양갱 형태로 나왔을 수 그렇죠. 있죠. 예. 프로틴 블락. 예, 그런 거죠. 만나병. 그 땡땡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새로운 그 소설 중에 땡땡병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땡땡병이라고 하는 수밖에. 뭐 이름이 없고 그냥 이렇게 땡땡이라고. 동그라미 병이라고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뽀로로병, 타요병. K 박사는 이 음식을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시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시식회를 개최하는데 생각난다 이거. 조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래는 그 시식회 개최할 때 안내문에다가 이 식품이 땡땡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조수가 옆에서 그거를 설명하시면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잠시 있더니 당신 말이 맞을 것 같군. 그랬더니 설명을 뺀 거예요. 네. 시식회를 개최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한 다음에 저명인사들이 모여서 이거 먹을만하고 괜찮은데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중간쯤에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적은 팜플렛을 배포를 합니다. 난리가 나죠. 네. 저명인사들이 모두 남자들은 구석에 가서 토하고 좀 비위가 약한 귀부인들은 기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려가기도 하고 K 박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내가 무슨 성분 제거를 덜 했나 보다. 그렇죠. 냄새가 나나 보다. 네. 그렇지 않고선 이 사람들이 토할 리가 없지 않은가. 네. 이렇게 막 자책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해줘요. 네. 코미디 작가의 기본이 돼 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형 사고를 쳐놓고 워낙 사회가 소란스러워지니까 도피를 하죠. 네. 그 시골로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골에 있는 잠시 퇴계. 농가에 묵게 됩니다. 네. 그럼 막 도망다니면서 당시에는 이제 여관이나 이런 게 다 일본식으로 운영되니까. 네. 사실 육고기가 별로 없죠. 네. 다 뭐 해산물이나 먹고 막 그래야 되니까. 시골 농가에서 묵게 되는데 그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오셨다고 대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K 박사는 그게 그 음식이 암소고기인 줄 알고. 네. 소고기 요리를 참 잘했어. 그러면 맛있네. 그러면서 막 먹다가 조수가 그 음식이 개고기라는 걸 알려줍니다. 네. 그 개고기도 아까 낮에 본 저기서 똥을 집어먹고 있던 개고기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K 박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네. K 박사는 놀라서 그 자리에 다 토하죠. 네.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땡땡병을 왜 못 먹는지. 네. 그래서 며칠간의 고민 끝에 이 땡땡병은 독일인도 안 먹을 거고 미국인도 안 먹을 거고 거의 소설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 더러운 목간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일본인들도 이것을 안 먹을 것이다. 네. 일본인들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목간물을 왜 먹어요? 오해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당시 우리 사회에 아마 퍼져 있던 루머 같은 겁니다. 그러겠죠. 일본 놈들은 그 더럽게 목간물을 막 마신대더라. 그렇죠. 예, 그걸 비유한 거겠죠. 그러면서 다시 본분으로 돌아가 전자와 원자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네. 라는 것이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체 프랑스의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제 생각에 저는 K 박사의 연구가 의미가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 중에는 나오지만 하루에 2끼 정도는 그 자연 상태에서 얻어낸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하루에 1끼 정도만 땡땡병을 먹을 수 있다는 인류의 식량 문제는 졸지에 33.3%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이 사연 주실까봐 걱정돼 죽겠네요. 그래서 왜냐면 웬만한 내용이 나와도 다 경험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K 박사의 땡땡병이 이렇게 소설 속에서 무산돼버리고 만 게 좀 약간 안타깝다. 이게 만약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뭐 우주 개발하거나 이럴 때는 좋겠네요.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 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도 최소한 소변은 재활용해요. 종료합니다. 케빈 코스트너 선생이 감독을 했던 영화였을 거예요, 보면. 워터월드였나요? 소변을 보자마자 어떻게든 막 이렇게 물을 걸러가지고 물이 되게 만드는. 그 물을 또 받아서 금방 먹고. 그죠, 장치가 나오죠. 영화 첫머리에. 전 세계가 다 바다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물이 부족하니까. 네. 그렇죠. 그 케빈 코스트너 거시기, 그분이 이제,
거시기인데. 케빈 코스트너 거시기가 뭐야? 케빈 코스트너 그분이 네, 그분이 이렇게 요모냥 요꼴이 된 그 2단 콤보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타격. 어마어마한 타격이었죠. 희대의 망작. 개폭망이죠. 네, 그렇죠. 돈을 엄청 들여놓고 쫄딱 망한 작품이죠. 약간 자세히 보면 좀 재미있는데. 약간 땡땡병. 네. 하여간에 저는 오늘 한 얘기는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린 좀 더 오픈 마인드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리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능한 한 꼼꼼히 짚어드렸고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금 타이밍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부 안 했다는 거. 근데 또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직 영수증도 다 못 찾아냈는데 기부를 했다고 지금 여당 쪽에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수증은 없지만. 그냥 현금 박치기. 아유 세금은 무슨 넣어둬 이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비타 500도 통에다가 현찰을 꽉꽉 채워서. 기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훈을 주죠. 꼭 증빙을 남깁시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요. 봉사활동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지금, 세금 계산 때문에 골 잡아 죽겠는 거잖아요. 애국하시는 거죠, 애국. 네.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는 이제,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데요. 두드러기. 네. 이 문제는 이제 저도, 나름 넓은 범위의, 환우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 병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병이, 딱 아파서 죽는 병이 아니라 그렇죠. 말을 뒤집어야죠. 죽을 만큼 아픈 병. 그 병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많이 짚어줬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환우로서 저는 길게 다루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부분들은 나름 최대한 모아놓은 자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용이 취재하다만 매우 많은 것들을 취재하다만 이야기. 취재하다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을 뿐입니다. 어딜 가도 삼성이 있다라는. 취재를 빙자한 음모론의 소재를 찾는 여행이었죠. 어딜 가도 삼성이 있더라는. 뛰어난 결론을 하나 얻었고요. 그 외에는, 배변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고요.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회사가 광고하는 최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가 대리운전 회사는 운전기사님의 이익을 줄여가며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기사는 최저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더 빠르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닷컴. 지난주에 다시 한번 격려 응원 등을 저희 메일을 통해서 해주신 본인들이 응원을 받아야 될 처지에 저희들도 잘한다고 앉아 계신 서울대 노조 분의 소속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제보 메일들이 좀 몇 개 왔어요. 제법 많이 들어왔죠. 네, 들어왔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방송이 나갈 때마다 이제 방송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나 새로운 정보들을 담아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데, 너무 반영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의 경우에는 조용히 넘어간다는 사실도. 반사회적이구나.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난 회차에 130회에 나왔던 이 서울대병원 노조 이야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금 다른 프리즘의 이야기가 좀 들어왔어요. 노조가 본 사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가까이서 보신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조 문제, 노사 간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등장인물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사측과 노측 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대 병원 노조는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점이 늘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문제는 병원 측과 노조 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환자 측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했죠. 네, 그렇죠. 노조도 환자 측의 입장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다. 네. 뭐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뜨린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의사 집단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실제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분께서 제가 그 신원을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재직한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분께서 굉장히 길게 또 다양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서울대 병원 노조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는 아주 큰 폭으로 동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저희가 그 서울대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적 공공기관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의사분들의 억대 연봉으로 인해서 평균치가 올라간 것뿐이고 실제 노조원들의 연봉은 그닥 높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의사분들이 거의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병원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교수급들은 억대 연봉이 맞다. 하지만 전공의들, 그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전공의들은 연봉 4천 전후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라는 것. 아유,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예요. 연봉 4천이 낮은 거죠, 의사인데. 예. 그 직업 하나를 갖기 위해서 20대를 다 쌩 날려먹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전공의들이 그렇게 좋은 처우, 뭐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처우로 바뀌는. 나쁜 처우인데요? 아니다라는 거. 그런 점을 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분은. 그 자기가 직접 겪은 내용이니까. 예. 병원, 영리병원 만들어서 병원 돈 더 벌어줄 고민을 하기 전에 의사들 돈 더 줄 궁리를 해야겠네요. 뭐 그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그 노조의 주장을 대변을 했던. 네. 그 뭐 헬스 커넥터 같은 비즈니스는 잘못된 거 맞다. 그건 실제로 문제가 많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예로서 언급했던 그 심뇌혈관 병원을 만들었다가 연구소 시설로 전용했다. 네네. 이것은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에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을 더 확장하는 것보다 네. 연구시설, 의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공공성에 더 부합하는 일이다.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더 맞다. 이것은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어떤 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왜 호텔을 매입했느냐. 그 호텔 매입한 그 호텔 건물은 지금 이제 서울대 병원 산하에 있는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새로 건설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그 사무실 공간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만한 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때 가급적이면 좀 더 디테일을 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나 검사를 서울대병원이 많이 하게 된다면은 그것의 다수는 아직 그 건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병의 진료에 필요한 그 첨단 기법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맞는 말씀. 예.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서울대병원이 굉장히 우수하게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는 그걸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죠. 이거는 실제로 어느 쪽이 옳은가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이분의 지적 사항에 제가 이건 약간 신뢰도가 있고 합리적인 면이 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이분이 맨 마지막에 노건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늘 틀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호감이 가면서 되게 싫다가 이거 아닌데 싶다가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못 했다가 그래 맛있지. 기승게장.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하시는 말씀은 맞다. 기승게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들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도움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상품으로 간장게장 막 보내드리고 이럴 수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파는 거라서. 네. 저 앞으로 더욱 많이 사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기까지가 목요일에 민주평톡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예고를 드린 대로 국민TV에게서 버려진 이후에 한 달 더 살아남은 소멸되지 않고 독재유산 답사기가 내일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독재유산 답사기에서 들었던 내용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부디 적은 기대와 함께. 지난달에 그 엔딩을 기억하시죠? 그랬나요? 네. 뭐라고 나왔죠? 엔딩이 기억납니다. 예. 이제 그 어디 바다 낚시하러 간다고 하지 않나요? 아, 네. 뭐 어디 간다고 하셨어요. 물가로 간다고. 네네. 네. 물가를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원래 그 물 보면 다 좋잖아요. 물 보고 기분 나쁜 적 있어요. 네. 사실 그 말의 기원은 저희들이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서유산 답사기 시간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UMC의 프로듀서와 이용 사임수서 물뚝심송 배변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